이 인수가 적절한 인수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제적 해자는 넷플릭스 주가가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의 경제적 해자를 해치지 않고 일시적 이벤트 때문에 하락한 거라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넷플릭스의 경제적 해자를 해치는 이벤트 때문이라면 지금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왜 하락했냐면요,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EPS 예상치도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하향했습니다. 이 주된 원인은 일시적 비용 때문이에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인데 한 6.2억 달러, 하나로 한 9천억 정도의 일시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넷플릭스와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일회성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과 더불어서 일단 기저에 성장 둔화가 깔려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까지는 구독자 수를 매년 공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공개를 2025년부터 돌연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걸 감추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키웠던 거는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입니다. 일단 딜 규모가 너무 커요. 시총의 한 18% 정도 해당하는데, 이런 다른 기업에게는 몰라도 넷플릭스한테는 정말 큰 규모의 딜입니다. 게다가 딜 규모가 큰데다가 이게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인수합병에 실패한다, 그럼 8조 원 가량의 위약금을 워너브라더스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합병하면 점유율이 30%가 넘으니까 인수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광고, 라이브, 게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와중에 이렇게 대형 인수권까지 추진하면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경영진이 현명한 투자, 자본 배분을 잘 하고 있느냐 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죠.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게 전략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타이밍이나 가격, 규모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한 30%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 다툼인데요. 기존에는 이 브라질 법인에서 넷플릭스 미국 본사로 단순 송금하는 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브라질에서. 근데 변경 후에는 브라질 법인에서 넷플릭스 본사로 단순 송금할 때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브라질 세무당국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금액을 모두 합한 게 한 6.2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걸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서 EPS도 하락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게 된 거죠. 넷플릭스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문제가 앞으로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걸로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세법이 가장 복잡한 나라고 세제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월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아마 기업들이 스스로 찾지 않을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 비용이라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인데요. 이 인수를 과연 잘한 선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넷플릭스가 여태까지 어떤 인수합병을 해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인수합병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주로 IP 확보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조금씩 해온 상황이었는데요. 2019년, 2021년에 키즈 IP, 교육용, 유아 교육 컨텐츠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스토리봇, 로알드 달 스토리 컴퍼니, 찰리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IP를 가진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을 소규모로 인수하는 방식이었고요. 2021년, 22년에는 게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게임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수합병이 대부분 넷플릭스 시총의 0.5%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2025년 12월 5일에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발표했죠. TV하고 케이블은 인수를 하지 않고요. 스튜디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의 컨텐츠 제작 사업부하고 스트리밍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만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27억 달러에 인수하고 하나로 115조 원 규모고요. 부채는 590억 달러를 부채로 신규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150달러 부채를 포함하면 인수 후의 부채는 750달러 규모가 될 예정이에요. 아마 부채 비율도 200%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SEC 제출 문서에 따르면 반독점 규제로
인수합병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한테 하나 8.4조 원, 58억 달러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반대로 워너브라더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넷플릭스한테 28억 달러, 하나로 4.6조 원 정도의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왜 인수하냐? 넷플릭스는 기술주 느낌의 스트리밍 사업이고 워너브라더스는 100년도 넘은 전통적인 할리우드 스튜디오 아닙니까? 이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왜 넷플릭스가 굳이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는 거냐? 일단 IP가 굉장히 강력해요. 워너브라더스의 IP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매드맥스, 컨저링, 에나벨, DC 코믹스, 슈퍼맨, 배트맨, 조커, 왕자의 게임, 프렌즈, 빅뱅 이론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IP들을 갖고 있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끌릴만 하죠. 넷플릭스가 이 IP들을 확보하게 되면 일단 컨텐츠 제작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넷플릭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연간 한 20에서 30억 달러 정도의 컨텐츠를 절감할 수 있을 거고, 또 제작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도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줄이게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넷플릭스의 희망회로처럼 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반독점 이슈가 있죠. 반독점 이슈에 걸리지는 않을까. 살펴보면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18에서 20% 정도, 워너브라더스는 12에서 13%, 이 둘이 합치면 30%가 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인수합병 가이드라인에서는 30%가 기준입니다. 30%가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독점으로 보고 이걸 규제하거든요, 인수합병을. 게다가 이 트럼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트위터에 이 소식을 직접 언급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반독점 규제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이거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긍정론은 시장을 유튜브, 틱톡, 게임을 포함한 모든 비디오 시장으로 정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인수합병을 해도 유튜브 포함이니까 점유율이 10%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HBO의 구독자가 한 70% 겹치거든요. 둘이 합쳐도 30%가 안 된다, 한 20% 언저리 될걸? 그래서 반독점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 이것만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점유율이 30%가 넘는다, 그래서 반독점 규제에 걸린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 규제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위약금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은 이 인수합병 금액은 거래액의 한 1에서 3%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 58억 달러의 위약금은 7%, 8%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워너 측에서 야, 넷플릭스야, 이거는 반독점 규제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했다가 우리도 안 되면 우리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너희들한테 이 정도 위약금은 요구해야 되겠어 해서 설정한 게 7, 8%라는 막대한 위약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 인수가 적절한 인수냐, 넷플릭스의 경제적 해자를 강화하는 인수냐 아니면 약화하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인수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제적 해자는 규모의 경제로 생기는 원가 우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컨텐츠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넷플릭스가 이용자가 가장 많잖아요. 100억짜리 컨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한 명이 보면 이 컨텐츠 비용은 100억인데 100명이 보면 컨텐츠 비용은 1억이죠. 넷플릭스 구독자가 4억 명이 넘고 디즈니가 뭐 1점 몇억, HBO가 1점 몇억인 상황이니까 아마 비슷한 돈을 투자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도 넷플릭스 입장에서 원가가 굉장히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스트리밍 3사의 컨텐츠 비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60달러, 디즈니는 120달러, HBO는 160달러예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넷플릭스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고 디즈니는 12%, HBO는 적자예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가 가진 데이터도 경제적 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장르가 아니라 취향으로 태그를 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은 로맨스 이런 식으로 장르를 분류해 놓는데 넷플릭스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뭐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태그해 놓고, 뭐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또 태그해 놓고, 어두운 분위기의 북유럽 범죄 스릴러 태그,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막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게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게 해서 넷플릭스에 더 오래 잡아둘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넷플릭스가 가진 경제적 혜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쟁력은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혜자라고 말하는 구조적 이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펫도시는 복제 가능성이 낮은 구조적 이점을 경제적 혜자라고 봤습니다. 펫도시는 이 경제적 혜자라는 거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한 모닝스타의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경제적 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경제적 혜자가 나오는데, 데이터는 구조적 이점을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혜자라 보기는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런 태그들 있죠. 이런 태그들 디즈니도 구독자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부터 태그형으로 바꿔가지고 5년 10년만 데이터를 쌓으면 10년 뒤에는 넷플릭스의 이 데이터하고 디즈니의 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펫도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그래서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경제적 혜자를 강화하는 인수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된다고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IP도 확보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원가 우위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거죠. 규모가 더 커지고 구독자도 더 많아지고, 그럼 컨텐츠 비용은 더 낮아지고 다양한 컨텐츠 만들 수 있고 이익은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적 혜자를 강화하는 인수는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통합이 잘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다음 노트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노트는 이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예요. 맥킨지나 이 유명 컨설팅 회사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한 70% 정도의 인수합병이 예상했던 시너지 창출에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4만 건의 M&A를 분석한 결과 70에서 75% 정도가 매출 성장, 비용 절감, 이렇게 여러 면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경영진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수합병 역량 부족 때문입니다. 이 인수합병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실사입니다. 이 넷플릭스하고 워너브라더스가 통합됐을 때 그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뭔지, 통합하는데 어떤 것들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실사를 잘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인수합병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인수합병만 해봤지 이렇게 대규모 인수합병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실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가치평가예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과도한 기대감하고 맞물리는 건데 경영진이 이 시너지를 과도하게 예상해서 이 가치평가 때 이제 비싸게 사는 거죠. 실제로 이 인수합병 발표가 나기 전에 워너브라더스 주가가 한 14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27달러에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주가도 27달러에 맞춰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실제로 이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는 통합이에요. 실제로 실사도 잘하고 가치평가도 나쁘지 않게 했더라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비교적 통합하기 쉬운데 워너브라더스도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큰 조직이고, 이렇게 큰 조직 두 개를 통합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통합 얘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넷플릭스하고 워너브라더스하고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워너브라더스는 레거시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컨텐츠 제작사인데 얘네들은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요.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면 본사에 있는 고위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 임원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컨텐츠, 좀 잘 먹히는 그런 컨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권한이 되게 잘 위임된 조직이에요. 서울 오피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본사 임원의 승인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오피스의 컨텐츠 담당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거기다가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반면에 레거시 미디어는 좀 직관적인, 고위 임원이나 경영진의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직원들의 자율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규칙도 많이 없는 회사인데, 반면에 워너브라더스는 그렇지 않을 거고, 두 기업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조직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과연 이 둘이 인수합병 됐을 때 잘 녹아들고 예상했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30% 하락한 상황이지만 과연 매수해도 될까? 뭔가 확신을 갖기 어려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오늘은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기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조사해보고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